시즌 3분의 1의 끝을 장식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식적으로 C6 컴파운드가 시가지 서킷에 처음 도입된 경기이기도 했는데 이 변화로 인해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에스턴 마틴으로 이적했던 에드리언 뉴이가 처음으로 패독에 직접 참전하는 경기였습니다. 이전 경기였던 이몰라에서도 경쟁력을 올려왔던 만큼 뉴이가 직접 찾아온 모나코에서의 성적이 기대가 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랙티스 세션 한 번씩 돌아보겠습니다. 세션 초반부터 르클레르와 스트롤의 충돌 사고로 인해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습니다. 스트롤은 이 사고로 인해 플로어가 망가졌고 한 세션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C6 컴파운드가 이몰라에서 예상외로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C6 위주로 테스트할 것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3개의 컴파운드를 모두 테스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 상황에서 소프트를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은 서킷이지만 레이스 시뮬레이션은 여러가지 타이어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이몰라에서 숀란 페이스가 뒤쳐졌던 페라리가 모나코에서의 첫 섹션에서는 힘을 쓰는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홈 그랑프리를 맞이한 르클레르가 소프트 타이어로 18랩을 주행하며 베스트 레코드를 찍는 모습을 봤을 때 소프트 타이어도 레이스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프랙티스 2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노벨 시케인을 빠져나오는 하자르가 베리어에 부딪혔고 타이어 펑처가 발생하면서 빠른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지만 주행이 완전 불가능하진 않아 천천히 자력으로 피트에 복귀하면서 소리만 난다면 재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첫 코너인 생드보에서 피아스트리의 사고가 났지만 하자르와 똑같이 레드 플래그 발령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판명돼 프론트 윙만 교체한 후 세션에 복귀했습니다. 이후에는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프랙티스의 성과가 의미 없다는 말을 하지만 프리뷰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무색하게 숀런에서 맥라렌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았던 페라리였고 폴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서킷이니만큼 기대감을 심어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프랙티스 2에서 레드 플래그 초월 금지 위반으로 인해 베어만이 10그리드 페널티를 받고 프랙티스 3로 넘어갔습니다. 퀄리파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션이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모든 F1 팬분들이 얘기하듯 레이스보다 퀄리파잉의 중요도를 훨씬 많이 부여하는 모나코 서킷이기 때문에 프랙티스 전체적으로 레이스 시뮬레이션보다는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에 힘을 더 쏟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과열 걱정이 큰 타이어가 모나코에서 적정 온도까지 올라갔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로 꼽혔고 특히 Q1에서 트래픽이 많을 때 연료를 많이 넣고 쿨다운 랩을 중간에 넣어가며 주행을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3개의 연습 세션을 모두 르클레르가 수입하면서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신호탄을 발사했습니다. Q1입니다. 프랙티스 때의 예상대로 플라잉 랩과 쿨다운 랩을 번갈아가며 세션을 진행했고 덕분에 시청하는 입장에서 쉬는 시간 없이 선수들의 기록 경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료가 점점 줄어들고 트랙 에볼루션이 크게 일어나면서 선수들의 기록도 점점 빨라졌는데 특히 중상위권에서의 순위 변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11초 초반대의 기록을 르클레르가 작성하면서 또다시 세션 1위를 잠정적으로 확정지었고 그 뒤를 맥라렌과 베르스타펜이 바짝 따라붙으면서 마냥 안심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의 마지막 기회에 안토넬리의 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드라이버가 이 레드 플래그로 인해 더 이상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Q1 탈락자는 볼톨레토, 베어만, 가슬리, 스트롤, 콜라핀토입니다. Q2입니다. 세션 초반부터 트랙 에볼루션을 만들면서 노리스가 1분 10초대의 장벽을 깼습니다. 하지만 러셀 차량의 출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행하게 됐고 결국엔 가장 위험한 터널에서 차를 세우게 됨으로써 레드 플래그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메르세데스는 일찌감치 Q2 탈락이 확정됐고 모나코에서 14, 15그리드 출발이라는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꽤 긴 시간이 지나고 트랙 에볼루션이 사실상 초기화된 상황 속에서 세션이 재개됐는데 그래도 빠른 기록을 보여주는 드라이버들이었습니다. 탈락하는 5명 중에 2명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 남은 3자리를 겨루기 위한 막판 스퍼트가 가장 치열했다고 말할 수 있고 탈락 커트라인에 장식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하스의 오콘이었으며 베어만의 10그리드 페널티라는 악재를 덮고도 남을 성과를 거뒀습니다. Q2 탈락자는
사인스, 츠노다, 훌켄버그, 러셀, 안토넬리입니다. Q3입니다. 트래픽이 Q1과 비교했을 때 절반이 줄어든 세션인 만큼 초반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간 상위권 팀의 선수들입니다. 앞선 세션과는 다르게 한 개의 랩에 집중하는 전략을 들고 왔고 두 번째 플라잉 랩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3분이 남은 시점에 트랙 레코드를 경신하며 잠정 프론트로우를 가져간 장면입니다. 직후 나머지 선수들의 플라잉 랩이 진행됐고 그중 르클레르의 기록이 아주 좋아 기대감이 심어졌으며 맥라렌은 2개의 플라잉 랩을 수행하는 전략을 가져왔지만 우선 르클레르가 1분 10초 063의 기록으로 잠정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노리스가 F1 출범 이후 75년 동안 한 번도 뚫지 못한 1분 9초대의 벽을 허물었고 호주 그랑프리 이후 첫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르클레르는 아쉽지만 2위로 밀려나면서 초반 승부에 불리한 2그리드 스타트를 하게 됐고 하자르는 RB 소속으로 꾸준히 포인트권에서 활약해주고 있으며 오콘이 하스 이적 이후 최고 그리드인 8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경기 시작 초반부터 힐락으로 사고가 날 뻔했고 8번 코너에서는 안토넬리와 볼톨레토의 배틀로 인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볼톨레토는 차량에 파손이 있지만 자력으로 차를 레이스에 복귀시켰고 차량이 멈추진 않았지만 배리어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VSC가 선언됐습니다. 세이프티카 선언과 무관하게 피트스탑을 진행한 것 같은 선수들이 4명이 있었고 이 상황을 예상을 했을진 모르겠으나 아주 약간의 이득을 보면서 레이스를 재개했습니다. 10렙이 지났을 때 가슬리가 노벨 시케인의 진입 브레이킹에 실패하면서 츠노다와 그대로 충돌했고 프론트윙은 부서져 날아가고 서스펜션이 부러진 채로 피트에 복귀하면서 불가피하게 경기 이후 페널티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이무2 스탑을 18렙 만에 일찌감치 채워버린 베어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세이프티카 여부와 상관없이 피트 스탑을 계속해 시도하는 각 팀의 전략을 관찰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25렙이 지났을 때 이무2 스탑을 채운 선수와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선수가 한자리에 모였고 이 상황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을 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수 없이 달리던 절반이 되는 시점 알론소 차량이 연기가 나면서 리타이어 수순을 밟았지만 적절한 장소에 주차하는 데 성공해 특이사항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세이프티카가 나오지 않았고 레이스 절반이 넘은 시점에는 절반 이상의 드라이버가 백마커를 받는 올 시즌 유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인스가 기차의 머리에서 뒤따르던 선수를 막아주고 그 사이에 알본이 프리스탑으로 이무2 스탑을 모두 채워냈으며 사인스와 알본이 역할을 교체하는 전략까지 보여주면서 지루했던 레이스에 놀라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랩 동안 후행 차량들에게 3초씩 손해를 입히는 주행을 했고 사인스 역시 프리스탑으로 이무2 스탑을 모두 수행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짜왔으며 이 전략을 통해 잠정적 더블 포인트 순위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20렙 남은 시점부터 르클레르와 노리스가 우승 경쟁을 위해 완전히 달라붙었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위 변동이 쉽지 않은 서킷 특성상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됐고 오히려 노리스가 르클레르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면서 피아스트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힘썼습니다. 결국 레이스 막바지에 이무2 스탑을 채우지 못한 베르스타펜과 실질적 우승 경쟁자 3인방이 선두에서 모였고 마지막 랩에 의무 피트 스탑 횟수를 채우러 들어간 사이 클린 에어에서 모아둔 배터리를 방출해가며 르클레르에게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변수 없이 폴 트윈에 성공한 노리스였고 공교롭게도 알론소를 제외한 예선 상위 10명의 선수가 모두 포인트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윌리엄스 듀오의 팀플레이였고 둘 중 한 명은 포인트권을 포기할 만도 했다 생각했지만 집념으로 작전에 착수하면서 결국엔 더블 포인트 피니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둔 선수는 다름 아닌 RB의 두 루키 드라이버입니다. 물론 Q3의 진출에 상위 10그레이드에서 출발한 이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면서 결국 모든 루키 드라이버 중에서 이 두 명만 포인트를 획득했고 이 말은 즉 더블 포인트 피니시에 성공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대업을 이뤄냈다는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클레르에게는 아쉽지만 대형 업데이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엔 노리스와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경기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그랑프리가 됐습니다. 맥라렌의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들어올리는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 트로피입니다. 특히 노리스는 호주 그랑프리 이후 우승 없이 포디움만 장식했는데 본인의 꿈인 모나코 우승을 이뤄냄으로써 챔피언 경쟁에 불을 지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를 기점으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중상위권 경쟁에서 불과 10포인트 안에 3개의 팀이 들어가게 됐는데 맥라렌의 독주는 미뤄두고 2위 자리에 어떤 팀이 올라가게 될지 시즌 막바지까지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메르세데스에게는 악몽 같은 주말이었지만 바로 다음 주에 스페인 그랑프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침울하겠지만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페인 그랑프리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